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15.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15장. 가치관, 인생의 나침반. 내면의 생각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만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브루스 바튼. 용기, 결단력, 인내력, 헌신. 로스페로가 댈러스에서 회사 직원 구출 임무를 수행할 요원들에게 긴장감 넘치는 브리핑을 진행할 때 그는 요원들의 얼굴에서 이런 감정들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1979년 초 이란에서는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반미 운동이 극에 달해 있었다. 테헤란에 있는 페로 회사의 간부 2명이 영문도 모른 채 피랍되었고 보석금은 무려 1,300만 달러였다. 고위급 외교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페로는 직원들을 직접 구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페로는 전설적인 군사 전문가인 아서불 시몬스 대령을 구출 작전을 이끌 지휘관으로 고용하고 최고의 구출팀을 재빨리 구성했다. 그들은 모두 이란전에 참여했고 군사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이었다. 페로는 그 팀을 독수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임무를 완수하며 말이 앞서기보다 결과로 말하는 정의 요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출팀은 성공하면 큰 보상을 받겠지만 사실 위험성이 더 높았다. 실패할 가능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 임무를 승인하지 않았다. 로스페로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모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이 작전을 시도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확실히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용기, 충성심, 사랑, 헌신, 결단력은 모두 그에게 특별한 사랑의 힘과 전설적인 강력한 의지를 불어 넣어주는 가치들이었다. 이런 가치들이 단돈 1,000달러 투자로 시작한 그의 회사를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그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엄격한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선발했다. 그는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자신은 물러서 있으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최고 정예 요원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회사에 가져 피랍된 직원을 구출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자신이 선발한 사람들을 최종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와 도전에 대한 이야기는 독수리 날개 위에 라는 책에 잘 나와 있다. 엄청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페로의 영웅적인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직원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의 수호신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이처럼 가치관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이끈다. 자신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된다. 기업의 이사회실에서부터 학교의 교실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역에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특별한 수학교사 제이미 에스칼란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스탠드업을 보았는가? 당신도 나처럼 그가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어 넣어주는 영웅적 행보에 영감을 받았는가? 남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학생들의 신경계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그의 헌신은 이 젊은 학생들에게 가치관의 힘을 일깨워 주었다. 학생들은 그에게서 훈련, 자신감, 팀의 중요성, 유연성, 그리고 결단력의 힘을 배웠다. 그는 스페인계 사람들의 거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다.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미적분 시험에 많은 학생을 합격시켰을 뿐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을 지키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심어주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성취를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그것은 바로 페로나 에스칼란테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 모든 노력을 다해 그에 따라 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매사에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다. 그들은 특별히 어떤 의견이나 사람을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지지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고사하고 어떻게 자존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워한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결정이 명확한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마다 마음이 고문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삶의 가장 높은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로스페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의 가치관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또 그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에도 개인적 나침반 역할을 한다. 에스칼란테는 최근 그가 몸담고 있었던 로스앤젤레스 교육청 관할 구역을 떠나 캘리포니아 북부로 옮겼다. 왜 그랬을까? 교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조직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할까?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이해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삶의 기준을 기꺼이 공언하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것을 적극 옹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한다. 자신의 철학과 행동을 하나로 일치시키며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마음 상태를 지닌 사람을 고결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 존 웨인과 로스페로, 배우 밥 호프와 가수 제리 루이스, 배우 마틴 쉰과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 노먼 커즌스와 언론인 월터 크론카이트 등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월터 크론카이트가 진행했던 저녁 뉴스를 기억하는가? 월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날들을 우리와 함께 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과 승리의 순간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던 날,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발을 디딘 날 등, 월터는 우리의 가족과 같았고 우리는 말은 안 해도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 그는 미국의 참전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도했지만 베트남에 직접 다녀오고 난 후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은 바뀌었다. 성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해온 그의 가치관은 그 자신에게 옳든 그르든 전쟁에 대해 그가 직접 목도한 환멸을 그대로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그의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는 중미권의 많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전쟁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소수의 급진적인 학생들만이 아니라 월트가 국민 삼촌이 되어
베트남전 반대에 가세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결국 미국 내의 가치관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바다 건너에서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미국 내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미국의 참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가치관 충돌은 미국 사회 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상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또한 많은 미국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겪으면서 미국은 계속 성장하며 확장을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며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밥 겔도프는 아프리카의 기근에 세계가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에드 로버츠는 정치적 힘을 동원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켰다. 하나의 가치가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존재하게 된다. 반면 하나의 가치가 사라질 때마다 그 의미도 일부 사라진다. 조셉 우드 크루치. 우리는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라는 자력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치관은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지를 만들어내는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다. 이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기업, 조직,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이후에도 미국의 운명을 형성해 왔다. 자유, 선택, 평등, 공동체 의식, 노고, 개별적 특성, 도전 의식, 경쟁력, 번영, 그리고 위대한 역경을 극복할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경 등과 같은 가치들이 미국인의 삶의 경험과 공동 운명체를 형성해 온 것이다. 이런 가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가능성의 비전을 제공하며 끝없이 확장하는 국가로 만든 것이다. 만일 이와는 전혀 다른 국가적, 문화적 가치들이었다면 미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었을까? 물론이다. 우리 선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안정이나 순응이었다면 이 위대한 국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를 들어 중국 문화에서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는 집단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개인의 요구는 집단의 요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차이가 중국인의 삶과 미국인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사실 미국에서는 문화 전체의 가치관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근본을 이루는 특정 가치관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과 기업, 조직, 국가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동유럽에서 일어난 변화는 확실히 우리 시대의 세계 공동체에서 일어난 가장 심오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은 국가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IBM의 설립자인 톰 왓슨에 의해 방향과 운명이 결정된 회사다. 그는 회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어떤 금융 환경에 처하든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했다. 결국 그는 빅블루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회사 중 하나로 이끌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개인적 삶이든 공적 삶이든 세계적인 일이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보상을 받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장기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고의 이상을 좇는 것이며 삶이 진정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맞는 가장 큰 비극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는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을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만이 당신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당신의 가치관이 당신을 궁극적인 운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가치관이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일관되게 취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삶의 길을 만든다. 당신 안에 있는 나침반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좌절과 실망에 빠져 성취감을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삶이 더 나아졌을 텐데 라는 불만만 더 커질 것이다. 반면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나침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확신, 내면의 평화, 지금까지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조화로움 같은 놀라운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참다운 가치를 모르면 고통이 찾아온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다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흡연, 음주, 과식, 약물 남용,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행동, 하루 종일 TV를 보는 등 자신을 좌절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행동은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느끼는 좌절감, 분노, 공허함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공허함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행동으로 메움으로써 자신의 주의를 그곳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하나의 패턴이 되고 결국 사람들은 원인을 다루기보다는 행동을 바꾸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문제는 단순한 음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있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순간순간 드는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감정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기준으로 살 때나 우리의 가치를 성취하고 충족시킬 때마다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도한 음식이나 술이 필요치 않다. 굳이 자신을 마비 상태로 빠뜨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풍요롭기 때문이다. 음식이나 술로 우리 자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수면제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맞춰보라. 매사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잠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였거나 어른이 된 후에도 삶의 압박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했다. 반복해서 강조하거니와 가치관이 모든 결정을 이끌어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가치관을 정립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0가지를 쓰라고 말하면 장담컨대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 1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 1명은 아마도 내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일 것이다. 가치관을 모르는데 어떻게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겠는가? 당신의 가치관을 알아야만 그 가치관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의 가치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새 직장 때문에
가족이 전국을 이사 다녀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약간의 위험이 수반되지만 보수가 더 높고 일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적 성장을 중요시하는가? 안전을 중요시하는가? 모험을 중요시하는가? 평안을 중요시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평안보다 모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관은 실패에 대한 대가, 징벌과 성공에 대한 보상 등이 어우러지며 평생 동안 조건화된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다. 당신이 부모님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당신을 축하하고 지지했을 것이고, 당신이 그들의 가치관과 충돌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때로는 무시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또 당신이 선생님들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당신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냈을 것이고, 당신이 그들의 가장 깊은 견해를 위반했을 때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이런 순환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 고용주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생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신은 때로는 영웅들의 가치를 모델로 삼았고, 어쩌면 그 반대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을 때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경제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치관에 대한 전통적인 롤 모델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회, 심지어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TV까지 그 공백을 메우며 당신의 가치관 형성에 개입했다. 이제 TV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평균 7시간이나 매달리는 가장 편리한 아이 돌보미가 되었다. 물론 내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만이 강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들 스스로 강력한 롤 모델이 되어 우리 자신들의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란 무엇일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삶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치에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사랑, 가족, 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중에서 사랑은 당신이 추구하는 목적 가치다. 그러니까 당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감정 상태다. 반면 가족과 돈은 수단 가치다. 이런 수단 가치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 가치인 감정 상태를 촉발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가족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사랑, 안전, 행복 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럴 경우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당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사랑, 안전, 행복이다. 그럼 돈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돈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자유, 영향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안정감 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당신이 추구하는 깊은 목적 가치, 즉 당신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원하는 감정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단 가치를 추구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인 목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한다. 정작 당신을 만족시키고 당신의 풍요롭고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수단 가치가 아니라 목적 가치인데도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계속 목표만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이게 다였어? 라고 말하며 실망에 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려와 기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예전에 만났던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돕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변호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변호사로서 많은 일을 경험했고 이제 회사의 중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회사 중역의 자리를 추구하면서 그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회사의 최고위직에 오르면서 성공한 여성이 되었지만 더 이상 고객과 접촉하지 않게 되면서 왠지 모를 불행함을 느낀다. 지위가 높아지자 직원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계약서를 마무리 짓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삶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신도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수단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진 적이 있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수단 가치가 아닌 목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추구해야 할 가치. 우리는 즐거운 감정 상태를 위해 끊임없이 동기부여한다. 이는 우리가 즐거운 감정을 다른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 상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성공인가? 자유인가? 아니면 친밀감인가? 모험인가? 아니면 안전인가? 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즐거운 상태를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런 감정 상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감정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참가자들의 대답은 대개 다음과 같다. 사랑, 성공, 자유, 친밀감, 안전, 모험, 권력, 열정, 평안, 건강.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감정들을 중요시한다. 실제로 삶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이 감정들을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다른 감정들보다 더 많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감정 상태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가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목록을 보고 어떤 감정 상태가 다른 감정보다 자신들에게 더 중요한지 각자 다르게 생각한다. 당신의 가치 우선순위는 당신이 매 순간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열정보다는 평안을, 어떤 사람은 안전보다는 자유를, 또 어떤 사람은 성공보다 친밀감을 중요시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목록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 상태를 1,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감정 상태를 10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중요한 순서대로 다시 작성해 보라. 지금 바로 중요한 순서대로 빈칸을 채워보라. 명성보다는 인격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인격은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만 명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해줄 뿐이다. 존 우든, 미국 농구 감독. 순위를 작성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당신 옆에 있었다면 아마도 당신의 목록을 보고 즉시 당신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최우선 가치가 자유이고 그 다음이 열정, 모험, 권력 순이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당신은 안전, 평안, 친밀감, 건강 순으로 목록을 작성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다. 또 모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사람이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는가? 당신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차를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같은 종류의 휴가를 즐기고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이 삶의 방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따라 특정한 감정이 다른 감정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을 통제할 때 가장 즐거운 기분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상태를 집요하게 추구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모든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그가 책임자가 아닌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남을 통제하는 것을 고통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유와 모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통제를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감정, 즉 사회적 기여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이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통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왜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당신의 가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당신이 왜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왜 당신의 삶에 가치 충돌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1번 가치가 자유이고 2번이 친밀감이라면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전에 끊임없이 두 감정이 교차하는 사람을 상담해 준 적이 있다. 그는 늘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정작 그것을 달성하자 외로움이 느껴져 친밀감을 갈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친밀감을 추구하면 다시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그의 대인관계는 파괴되기 일쑤였다. 두 가치가 계속 교차하는 동안 그의 대인관계는 맺고 깨지기를 반복했다. 내가 그를 상담하면서 단지 그의 가치 우선순위를 바꿔주기만 했는데도 그의 관계와 삶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가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효력이 있던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알면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일관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 물론 그렇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알면 그 사람의 나침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최우선 가치가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매일 당신의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내 딸 졸리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추구하는 최고 가치가 거의 매일 충족되기 때문이다. 졸리는 또한 훌륭한 배우, 댄서, 가수이기도 하다. 내 딸은 16세 때 디즈니랜드 공연을 위한 오디션을 보았다. 놀랍게도 7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환상적인 놀이공원 야간 퍼레이드의 배역을 따냈다. 졸리는 처음에는 그저
황홀하기만 했다. 우리는 너무 기뻤고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주말마다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디즈니랜드에 가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일정은 감당하기에 매우 버거웠다. 그녀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밤에도 공연을 해야 했고 여름 학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매일 저녁 샌디에고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교통 체증을 뚫고 운전해서 몇 시간 동안 리허설과 공연을 한 후 밤늦게 돌아와 다음날 아침 학교 갈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했다. 매일 장시간 왕복하다 보니 등이 아플 정도로 무거운 공연 의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경험 자체가 이제 황홀감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이 되어버렸다. 존리의 관점에서 더 좋지 않았던 것은 힘든 일정이 사생활에 피해를 주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졸리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걸핏하면 울곤 했다. 공연에 대해 수시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졸리답지 않은 일이었다. 마침 우리 가족 모두가 3주간의 인증 프로그램을 위해 하와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졸리는 디즈니랜드 공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녀는 한계에 이른 것 같았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좌절감에 빠졌고 너무 불행했으며 더 이상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놀라운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던가. 이제 디즈니랜드는 그녀에게 고통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디즈니랜드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리는 인증 프로그램에서 트레이너로 참여하면서 보낸 시간이 그녀가 성장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국의 많은 친구들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디즈니랜드에서 자신의 삶이 확장되거나 성장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것이 좌절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하와이 인증 프로그램에 가기로 결정하면 자신이 중도 포기하는 사람으로 비칠까봐 고통을 느꼈고 디즈니랜드 공연에 참가하면 그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생각에 역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마주 앉아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가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랑, 건강과 활력, 성장, 성취로 나타났다. 나는 그녀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면 그녀가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다.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을 주는지 생각해 보렴.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그녀는 디즈니 공연을 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재미있고 엄청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경력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 스스로를 전소시키고 있어요. 더 이상 건강하지도 않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요.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내 삶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디즈니랜드에 가지 않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 하와이 여행도 같이 간다면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녀는 즉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식구들이나 친구들과 다시 함께 지내고 싶어요. 남자친구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요. 또 자유로움도 더 느낄 수 있고요. 휴식을 좀 더 취하고 운동도 하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성적도 평균 4.0을 유지할 수 있을 테고
내가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다. 불행하다는 느낌의 근원도 분명했다. 그녀가 디즈니랜드에서 일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위 세 가지 가치를 모두 성취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매우 건강하고 활기찼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네 번째 가치인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디즈니 공연 배역에 도전했다.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서 성취의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보다 앞선 세 가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매우 흔한 경험이다. 우리는 항상 최우선의 가치를 먼저 성취해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가치를 동시에 성취하는 방법은 언제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졸리의 결정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그녀는 디즈니랜드를 떠나는 것을 고통에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중도 포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믿어왔고 사실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여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졸리는 디즈니랜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중도 포기로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중도 포기하는 게 아니며 어리석은 일관성은 미덕이 아니라고 설득했다. 졸리가 디즈니랜드 일이 단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말릴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방향 전환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졸리야, 내가 2위였는데 갑자기 1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사양해서 퍼레이드에 참여할 기회가 내게 돌아왔다면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렴. 너는 지금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란다. 졸리의 최고 가치인 사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디즈니를 떠나는 것을 더 이상 고통에 연결시키지 않았고 그녀의 결정을 기쁨에 연결시킬 수 있었다. 이 가치관 수업은 졸리에게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목표를 향해 더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재미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 샌디에고 별빛 극장 프로덕션의 첫 직장을 얻게 되었다. 고통에서 얻는 교훈.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감정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추구한다. 우리 모두는 추구하고 싶은 감정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첫 번째 회사를 설립하려 했을 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심한 좌절감을 경험했다. 어느 순간 회사 운영을 맡긴 사람이 전혀 정직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거래하고 수천 개의 사업을 다루다 보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몇 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한 수백, 수천 개의 사업 관계보다 우리 기억에 더 남는 것 같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내 회사를 진정으로 잘 운영해줄 새 CEO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도구로 무장한 나는 CEO 지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성공, 성취, 최고가 되는 것 등의 대답을 했지만 마법 주문 같은 단어를 구사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직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 몇 명에게 확인해 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일에 진실성에 의문이 들면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도 마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 대신 회사를 맡겨도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를 CEO로 고용했다. 실제로 그는 일을 잘 해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CEO는 내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을 추천했고 결국 그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적어도 나로서는 잘한 결정이었다. 새로 합류한 사람을 스미스 씨라고 해두자. 이 불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썼다. 그는 수년간 개발한 모든 기술을 사용해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내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큰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으며 매번 직접 다니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1년에 거의 150일은 집을 떠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무 멋지게 들려서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어찌됐든 스미스 씨와 내 정직한 CEO가 우리 회사를 공동 운영하게 되었다. 1년 6개월 후 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발견했다. 스미스 씨 덕분에 세미나 규모는 커졌지만 나는 여전히 1년에 270일을 여행하고 있었다. 내 실력과 영향력은 더 커졌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돕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갑자기 내가 평생 번 돈을 내놓고도 75만 8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회사에서나 우리에게나 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경영자를 두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스미스 씨가 18개월 동안 회사 금고에서 2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는 새 집과 차를 구입했다. 나는 그가 다른 사업에서 번 돈으로 장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그저 화가 났다거나 망연자실했다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비유 언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마도 등을 찔린 기분이라거나 내 첫 아이, 첫 회사를 죽이려 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래야 감정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작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 정직한 CEO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대해 내게 경고조차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나는 이때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할 뿐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 정직한 CEO는 내게 파트너에 대한 우려를 말하려고 했었다. 그는 내가 3개월 연속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 내게 와서 스미스 씨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걱정이 되어서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새 사무실로 이사했을 때 가장 큰 사무실을 차지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너무 사소한 일을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화를 냈다. 이봐요. 그를 회사에 끌어들인 건 당신이잖소. 이런 일은 직접 해결하세요.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그날 CEO가 내게 정보를 주려 했을 때 내가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나는 계속되는 출장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실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 정직한 CEO가 비슷한 일로 다시 나를 찾았다. 나는 그에게 그 문제를 스미스 씨에게 말하지 않고 내게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나는 곧장 스미스 씨 방으로 가서 소리를 질렀다. 지금 CEO가 당신에 관한 일을 내게 고자질하고 있어. 둘이 직접 해결하시오. 내 CEO가 스미스 씨로부터 받은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내 CEO가 왜 내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2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유용한 사람을 회사에 끌어들인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게 털어놓는 고통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그 문제를 처리할 다른 방법을 찾는 편이 더 쉽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CEO에게 화를 낸 것은 주로 그가 나와 대립한다는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그런 감정은 그에게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 정직이라는 가치도 중요했지만 대립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고 내가 스미스 씨가 회사 돈을 유용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직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리화했다. 내가 물었다면 그는 분명히 사실대로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분노한 만큼 그리고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던 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교훈 하나를 얻었다.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할 뿐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결국 고통과 기쁨의 두 가지 힘을 모두 이해하게 됨으로써 나 자신과 가족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야 할 가치.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뇌가 먼저 그 행동이 기쁜 마음 상태로 연결되는지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로 연결되는지 평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저울질한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스카이 다이빙을 하자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는 감정이 공포심이라면 당신은 절대 스카이 다이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가치가 거부당하는 감정이라면 당신은 스카이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결정할지 모른다. 즉, 특정 감정과 연결된 고통의 강도가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신이 언제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장 중요한 감정들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참가자들의 대답은 대개 다음과 같다. 거절감, 분노, 좌절, 외로움, 우울함, 실패감, 모욕감, 죄책감. 사람들은 왜 이런 감정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당연히 이런 감정들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하고 싶은 감정들도 추구해야 할 감정처럼 어느 특정 감정이 다른 감정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피해야 할 감정도 가치 우선순위가 있다. 목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거부당하는 느낌인가? 우울함인가? 모욕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거의 모든 환경에서 당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이제 이 목록 옆 빈칸에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 상태부터 가장 나중에 피하고 싶은 감정 상태까지 차례로 순위를 매겨보라. 나는 우리 미식 축구팀 못지않은 자랑스러운 대학교를 만들고 싶다. 오클라호마 대학교. 당신이 작성한 목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 1위가 모욕감이라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피할 것이다. 외로움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 1위라면 당신은 자상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며 뭔가를 베풀려고 노력할 것이다. 당신에게 도움받은 이들은 고마워하며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할 테고
그렇게 당신은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가치 충돌이 당신을 파괴한다. 이제 가치 우선순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이 성공을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선택하는 한편 거부당하는 느낌을 가장 피해야 할 가치로 선택했다면 이 가치 우선순위가 당신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부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성공의 기쁨만 성취하려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기본적인 작동 원칙을 기억하는가?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거절당하는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한다. 거절당하는 것도 기꺼이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의 행동을 오해하고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던가. 당신이 작가, 가수, 연설가, 사업가 등 무엇이 되고 싶든 간에 거절당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주 거절당할 위험이 있고 거절당하는 느낌 또한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공이 고통의 대가를 치를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당신이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당신의 행동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딛다가 마지막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거나 그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감정적, 육체적인 성공을 파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흔히 본다. 그 이유는 거의 틀림없이 그들의 주요 가치관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뇌의 한쪽에서는 힘내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일을 하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두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1988년 선거가 한창일 때 나는 이 원칙을 게리 하트 신드롬이라고 불렀다. 당시 게리 하트는 국민들과 미국 사회에 열정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게리 하트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던가?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음속에 엄청난 가치 충돌을 겪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춤만 춰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랐다. 동시에 그는 영화배우 워렌 비티 같은 바람둥이 삶을 살았다. 이런 상반된 욕망이 분명히 그의 정치적 몰락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게리 하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언론에는 나에 대해 의심쩍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추적해보라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정부에게 달려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분명히 그의 뇌는 자신이 배운 규칙과는 다른 규칙대로 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처세를 대중심리학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당신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면 두 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둘 중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장 강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할 것이다. 가치 충돌이라는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가치 충돌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 그럴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자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두 단계를 밟기만 하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는 무엇이며 피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는 무엇인가?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운명을 창조하려면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가치를 찾아라. 자, 그럼 시작해보자. 당신은 내가 준 가치 목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았다. 이제 진짜 목록을 만들어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가치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간단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라. 마음의 평화, 영향력, 사랑.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당신의 가치관의 순서를 매겨보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다음은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목록을 처음 만들었을 때 떠오른 것이다. 추구해야 할 가치, 열정, 사랑, 자유, 기여, 유능함, 성장, 성취, 행복, 즐거움, 건강, 창의성. 내 목록을 보면서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정말 맹렬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저돌적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나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세미나에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은 명백했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더 재미있고 더 건강하고 더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동안 나는 삶에서 더 큰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내 삶을 영원히 바꾼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스미스 씨 사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피지로 여행을 떠났다. 감정적으로도 균형을 회복해야 했고 그 상황에 대한 내 관점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여행 첫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라는 뻔한 질문 대신 더 나은 질문을 하기로 했다. 모든 인간 행동의 근원은 무엇일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8시에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많은 생각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수첩을 들고 오두막으로 가서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두막에 들락거렸지만 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쉬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었다. 팔이 쑤시고 손가락이 저렸다. 가만히 앉아서 적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들이 내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새 운명 창조 기술과 신경 연상 회로 조건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때 설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적은 내용을 다시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강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비로소
내가 하루 종일 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들의 신경계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저 말로 가르쳐 주는 대신 그들이 가치 우선순위 체계의 순서와 내용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재설정하게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험을 가장 낮은 순위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 순서를 바꾼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신경계에서 모험이 최우선 순위가 되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저 약간 변할까? 아니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길까? 답은 자명하다. 문자 그대로 그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나는 이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역사적 변화의 본질이다.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던 대상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나는 이것을 시험해 볼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 가치 목록을 살펴보았다. 나는 처음에 내 가치 목록에 대해 대단해, 정말 멋진 가치관이야. 이게 바로 내가 누군지 말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가치관이 곧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했다. 사실 우리는 가치관 그 이상의 존재다. 이 가치관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내거나 어떤 계획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어떤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내 삶에서 프로그램화된 고통과 기쁨의 체계 안에서 살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운명을 형성하는 일련의 가치를 만들기로 한다면 어떤 것들이 내 가치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너희를 하늘이나 땅으로 만들지 않았고 죽을 운명이나 영생하도록 만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와 명예심을 가지고 마치 너희가 창조자나 조물주인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너희 자신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영혼의 판단력에서 힘을 얻을 것이며 더 높은 신성한 형태로 다시 태어날지니. 피코델라 미란돌라의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중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감을 받았다. 나는 내 가치관 목록을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 궁극적인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 내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물론 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가치들이 추가되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는 내 목록에 총명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확실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총명해지는 것을 열정만큼 높은 순위에 두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했다. 회사 CEO를 고용한 일을 포함해서 말이다. 결국 총명함을 내 신경계의 의식적인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한, 즉 내 의사결정의 결과를 의식적으로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정말로 원하는 소망을 성취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총명함을 내 목록의 상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 외 추가해야 할 가치를 몇 개 더 찾아서 내 가치 우선순위에 적절한 순위에 포함시켰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해보았다. 내 궁극적인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가치 목록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그러자 자유로워지는데 끊임없이 집중한 나머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여지가 없는 나라에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움을 가치 목록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가치 목록에서 자유를 빼고 나니 얼마나 자유롭던지. 나는 나머지 가치들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가치가 내 가치 우선순위에서 현재 순위에 있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나는 1위 가치인 열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열정을 1위 가치로 삼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나는 열정은 내게 추진력, 기쁨,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어. 내 삶을 활기차게 해주지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다. 사실 이 질문은 좀 두렵기까지 했다. 열정을 1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내가 치르는 대가는 없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답이 명확하게 나왔다. 나는 최근 덴버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몇 년 만에 크게 알았다. 건강도 나의 가치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을 만큼 분명 중요했다. 하지만 내 목록에서 그리 높은 순위에 있지 않았다. 어떤 가치가 목록에 있다는 것은 수백 가지 중에서 선택된 것이므로 중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내 생각은 그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에 불과했다. 나는 운동도 하지 않았고 휴식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무한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나의 끊임없는 요구에 내 몸은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날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세미나를 강행했다. 하지만 그런 날에는 열정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열정을 가치 목록 맨 위에 올려놓은 탓에 오히려 열정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추구하는 운명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질문을 했다. 내 궁극적인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내 가치 우선순위의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제 질문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로 바뀌었다. 이 연습을 하면서 내 가치의 목록은 점차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새롭게 바뀐 추구해야 할 가치. 건강 활력, 사랑 온정, 총명함, 쾌활함, 정직 열정, 감사함, 재미 행복, 변화, 배움 성장, 성취, 최고가 되는 것, 투자, 기여, 창의성. 이런 변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미친 감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목록을 만드는 일은 강렬한 두려움과 갈등을 유발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은 성취와 행복의 순위를 바꾼 것이었다. 내 이전 목록에는 열정, 사랑, 자유, 기여, 유능함, 성장, 성취 순이었고 행복은 그 다음 순이었다. 그런데 내가 행복의 순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행복을 성취보다 더 높은 순위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이 질문 역시 내게는 두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내가 쉽게 행복감을 느낀다면 추진력을 잃을지 몰라.
어쩌면 성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나는 내 정체성을 열정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능력과 연결시켰다. 결국 열정을 다하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정말 웃기지 않은가? 내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 참석한 수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성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이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도 행복감을 먼저 느끼게 되면 힘이나 추진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로 인해 생긴 내 삶의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나는 추진력도 잃지 않았을 뿐더러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일을 더 하고 싶었다. 새 가치 목록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 즉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확신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자유를 위해 굳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친밀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성취할 것이다.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면서 총명해질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결정하니 신체의 변화도 즉시 나타났다. 나는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될 특정한 감정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단연 걱정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회사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통에 몸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에는 걱정을 하면 더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걱정은 나를 더 빈약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어느 정도 합당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일이 잘 풀리도록 행동을 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걱정이 나의 운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해서든 걱정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제 걱정은 내게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이 되었다. 나는 피해야 할 가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피지에 머물면서 이렇게 나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친구들과 동료들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닌가. 내가 사무실로 출근하자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피지에서 새로 체득한 신기술을 한 사람에게 몇 시간씩 설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다듬어서 세미나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운명과의 데이트가 탄생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운명, 나크, 기술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당신도 그 기술을 지금 당장 사용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주소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소크라테스. 그러면 마스터 시스템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가치관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바로 다음에 2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된다. 1단계, 당신의 현재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내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이 작업을 하면 당신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 즉 당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당신이 삶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즉 당신이 피해야 할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당신이 지금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당신 안에 이미 구축된 고통, 기쁨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당신 삶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단계. 당신이 기꺼이 문제 정면으로 맞설 의지만 있다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운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가? 브레인스토밍으로 목록을 작성하라. 그리고 거기에 순위를 매겨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어떤 가치를 제거하고 어떤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 여기서 도대체 내 운명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당신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12장으로 되돌아가라. 나는 12장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용기를 추구해야 할 가치 목록 상위에 올려둔다면 두려움, 좌절, 거절에 대처하는 당신의 능력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아니면 재미있는 삶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럴 경우 당신은 삶에서 더 많은 재미를 추구하고 당신에게 닥치는 모든 경험을 가능한 즐기려고 노력하고 아이들과도 단지 부양자 이상으로 더 가까이 지내게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가치 목록을 만들면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것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단어 몇 개를 적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새 목록을 당신 삶의 새 나침반으로 삼으며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내릴 모든 결정에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모든 훈련 도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렛대의 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회사나 집, 어디서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자신이 새롭고 더 높은 기준을 지키도록 감시하게 만든다. 당신도 새로운 가치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똑같은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번에 당신이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가치 목록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동정심이 당신의 가치 목록 1번이라고 되어 있군요. 라고 경고해 줄지 모른다. 나는 미래를 느끼는 교사다. 크리스타 맥콜리프.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를 통제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견스럽다. 그들은 세미나 기간인 금요일 아침과 일요일 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변화와 함께 마법이 일어난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참석했던 한 남자가 생각난다. 내가 가치관의 변화가 가져올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나는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1위 가치는 자유였다. 그는 삶에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변화를 강요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가 어떤 변화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통제의 문제였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 잘 알겠습니다. 당신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당신이 몇 가지 가치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할 만한 유용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유연성을 추가할 수 있겠군요. 라고 말했다.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말했다. 좋아요. 유연성을 어느 순서에 둘까요? 우리는 맨 밑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번째 순서에 유연성을 올려놓았다. 그가 유연성을 네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그의 뒤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참가자, 척추 지압사였다.
가 갑자기 "저것 좀 봐!" 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곧이어 다른 몇몇 사람이 그 변화를 알아챘다. 이 남자의 생리 기능이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에 유연성을 추가하자 그의 자세가 완전히 느긋해지고 훨씬 더 자유롭게 보였다. 의자에 앉은 자세부터 달라졌고 호흡도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다.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표정도 변했다. 유연성을 새로운 우선순위에 올리면서 그의 신경계가 메시지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내가 추가하고 싶은 다른 가치가 또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마도 용서? 라며 질문조로 말했다. 청중석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 남자는 적대감과 긴장감이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지금 180도 변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에서 용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찾는 모습을 보고 그의 태도, 호흡, 얼굴 근육, 몸짓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말 동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가치관에 단지 2개의 가치를 추가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워했다. 그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열린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는 정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가치 목록에서 자유는 사라졌고 아내와의 친밀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생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시험하곤 한다. 내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을 때 시험이 닥쳤다. 바로 내가 타려는 비행기 승강구에 스미스 씨가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를 보지 않고 지낸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허둥지둥 비행기에 올라타더니 뒷자리 좌석에 앉았다. 나는 내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내 뒤에 앉아 있다는 게 신경 쓰였다. 여러 질문이 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나? 그 옆으로 가서 그를 빤히 쳐다보며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어 볼까? 물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정직함이 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 결국 내 가치관이 내 행동을 통제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내가 뭔가를 적으려고 노트를 펼쳤는데 노트 앞면에 내 가치 우선순위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치 우선순위의 맨 윗자리에는 삶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로 총명, 쾌활, 정직, 열정, 감사, 재미있게 살기, 변화하기 등등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짐작하는 것처럼 오랜만에 스미스 씨를 보게 된 당시 내 마음 상태는 평소와는 매우 다르게 변해 있었다. 내 평소 패턴은 이미 확실하게 깨져 있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기해야 했다.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백해졌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나는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해 결코 감사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에게 격렬한 분노를 품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앞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놀란 얼굴이었다. 완전히 감동한 표정이었으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살아왔다.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것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시간을 내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아는 연습을 하도록 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을까? 당신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